차갑고 습한 바람이 도쿄 골목을 가로지르는 가을밤이었어요. 2006년인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몸이 굳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를 논할 때 이 이름은 언제나 압도적인 차이로 첫 번째 자리에 놓입니다. 세계 각국의 범죄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사회가 어떻게 평범한 소녀를 지옥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사법체계가 어떻게 그 소녀의 절규를 외면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25일 일본 도쿄 아다치고 아야세의 어두운 골목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주 2회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17살 소녀 후루타 준코가 납치됐습니다. 그녀는 성실했고 따뜻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귀갓길이 44일간의 지옥의 입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납치를 주도한 것은 당시 18살이었던 미야노 히로시라는 소년이었어요. 그는 이미 야쿠자와 연결된 지역 불량 집단의 두목 행세를 하고 있었고, 자신을 건드리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협박으로 주변을 통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어 다니던 3명의 공범이 이 끔찍한 사건에 함께 가담했어요. 총 4명의 소년이 이 범죄의 핵심 주동자였지만 실제로 이들의 집에 드나들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인물은 무려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공범 중 하나인 미나토 신지의 자택 2층 거실이었어요. 부모가 맞벌이로 항상 집을 비워둔 그 공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량 소년들의 아지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44일 동안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부터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성인이라도 듣기 힘든 수준이에요.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악의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납치 전날부터 준코는 집단 폭행과 강간을 당했어요. 그들은 야쿠자와 연결된 척 협박하며 신고하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위협했고, 준코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친구 집에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 통이 준코의 운명을 봉인해버렸어요. 그것이 납치됐다는 마지막 신호였을 수도 있었는데, 준코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44일 동안 최소 500회에서 800회에 이르는 집단 강간이 자행됐어요. 하루 18시간 이상의 폭행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매 순간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준코가 도망치거나 신고할까봐 두려워 어느 정도 먹을 것이라도 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사라졌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음식은 거의 끊겼고 우유 조금이 전부였어요. 준코의 몸무게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화상 부위에서 고름이 흘러내렸으며 온몸에 멍과 상처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게 되어 하루 종일 거실 바닥에 누워만 있었어요. 이 지경이 됐을 때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피가 튀는 것이 싫다며 비닐봉지로 손을 감싼 채 폭행했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준코는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어요. 한 번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발각돼 전화가 끊겼고, 이후 역탐지로 다시 걸려온 경찰 전화의 장난 전화였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 한 통화가 얼마나 절박한 시도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다시 침묵해야 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이번째 탈출 시도는 더 잔혹한 보복을 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분노하며 그녀의 허벅지와 발목에 라이터를 갖다 대 화상을 입혔어요. 불이 꺼지면 다시 기름을 붓고 또 불을 붙이는 행위를 반복했고, 준코는 죽여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폭력을 멈추게 했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들은 웃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던 어느 날 준코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코피가 터지고 화상 부위에 고름이 터져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들 스스로도 준코가 곧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은
병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10.4kg의 운동기구를 어깨 높이에서 복부에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울리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악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1989년 1월 4일 오전 10시경 후르타 준코는 숨을 거뒀어요. 그녀의 나이 17살 2개월이었고 만으로 따지면 18번째 생일까지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당황했어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드럼통을 구해준 코에 시신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혔습니다. 그리고 도쿄도 고토구 아카스에 있는 매립지에 그것을 유기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 쓰레기 매립지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준코의 부모는 딸이 사라진 뒤 수십 일 동안 찾아 헤맸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가출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던 1989년 3월 29일 다른 감간 절도 혐의로 소년감호소에 수감된 가해자 한 명이 말실수를 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경찰이 드럼통을 파냈을 때 발견된 것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의 시신이었습니다. 사건 결과를 알게 된 준코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딸이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더 비통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신경 써줬다면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실제로 미나토의 집 주변 이웃들 중 상당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기도 했고 그 방에 소녀가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 불량 청소년들과 얽히기 싫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목숨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택한 수십 명의 침묵이 이 사건을 완성시켰어요. 가해자 4명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범 미야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이라는 형량을 받았어요. 우리가 방금 들은 그 모든 것을 저지르고 그 형량을 받았습니다. 전국이 분노했어요. 일본 역사상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에요. 항소심에서 미야노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상향됐고 나머지 공범들도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 판결을 처음 들은 준코의 아버지는 재판정 증언대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판결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요? 나는 그 한 문장이 담고 있는 무게를 생각할 때마다 말문이 막혀요. 사건이 공개된 뒤 가해자들의 법정 발언은 또 다른 충격을 줬습니다. 그들은 준코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녀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범 미야노는 반성은커녕 취재 기자들에게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다니 부끄럽지도 않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것은 준코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잡힌 것이 억울해서였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는 출소 이후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공범 중 한 명인 오구라는 출소 후 1998년 또 다른 감금 치상 사건을 저질러 다시 체포됐습니다. 주범 미야노는 2013년 유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그 사건의 가해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들의 면회 신청과 성묘를 모두 거부했어요. 준코가 묻힌 곳에 그들이 발 한번 들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한 거부가 얼마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됐는지 우리는 가슴으로 이해해야 해요.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어요. 청소년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잔혹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방패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사건은 2016년에 이르러 27년 만에 일본에서 가장 잔혹한 미해결 논쟁으로 재조명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소년범 처벌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주기적으로 불거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3가지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1번째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주변에 100여 명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비명이 사회 전체의 침묵에 묻혀버리는 구조적 문제예요. 2번째는 과연 소년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극히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잔혹 행위를 감경해주는 것이 정의인지 아직도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3번째는 이 사건이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피해자인 준코가 여전히 완전한 정의를 받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준코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2026년인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코가 받은 유일한 위로이자 이 세상이 그녀에게 보내는 가장 늦고 작은 사과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이라는 수식어는 이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분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코는 10살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질문들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과연 다음 준코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